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조이너스케어 최은숙입니다. 돈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메디케이드와 SSI 수령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되신 돈나님들께서는요, 의료보험으로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은 65세가 되어야지만 시작되고요. 수입과 자산 보유 상황에 따라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의 임산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위탁보호 중인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낮은 부모나 간병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혜택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정부 관할입니다. 이 부분에서 혼돈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메디케어가 연방정부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펀드가 포함된 펀드를 가지고 주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수입에 따라서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리지도 물론 다 다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의료비 혜택은 물론이지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65세 이상이 되어서 시니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간병인 서비스하고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이너스케어가 하는 일이죠.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돼야 되는 약간의 비용, 코쉐어라고 하거든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종류별로 다 설명을 하거나 금액별로 설명을 하면은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메디케이드를 받는 데 대한 오해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65세 이상의 저소득 시니어들에게 해당되는 메디케이드하고 SSI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한 달 수입과 자산 보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SSI 혜택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 수입이 싱글일 경우, 혼자 사실 경우에는 914불, 커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실 경우에는 1371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 잔고는요, 혼자 사시는 경우는 2000불,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는 3000불을 넘으면 안 됩니다. SSI를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는 자동으로 승인되는데요.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지원해서 만든 거죠. 소득보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나 장애우가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50만 불 정도의 집 한 채하고 차 한 대 정도의 자산 보유는 가능합니다. 물론 페이오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유는 페이오프가 되지 않고 모게지를 돈을 내고 있다면 그 모게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그 모게지를 내는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은 결국은 수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들이나 딸이 주는 용돈으로 그 모게지를 낸다고 이거는 수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용돈도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집 소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서비스나 다른 부가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요, 집을 담보로 한다는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주정부에서 집을 담보로 나중에 환수 클레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Estate Recovery Progra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특히 조지아 주정부에서는요, 집이나 다른 자산을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유산 정리 시에 환수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했던 케이스가 상당히 적어요. 이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만큼 적은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주정부의 재정 상황과 시행 의지에 따라서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그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나는 그런 담보 잡힌다는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워낙 많은 서류를 사인하셔야 되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설명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서류니까요. 메디케이드를 받고 SSI를 받을 때 서명해야 되는 필요 서류입니다. 혹시나 가끔 대행해준 기관이나 직원이 빠뜨리고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담보 잡혀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긴장을 하셔서 나는 서비스 신청을 안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빼먹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설명을 안 들으시고 사인을 했다 그래서 그 사인이 무효가 되냐? 절대 아닙니다. 사인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설명 없이 사인을 하게 하는 그 대행하는 사람도 불법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65살, 그러니까 65살에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90살까지 사신다면 무려 25년간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메디케이드라는 뜻은 사실 롱텀 케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롱텀 케어라고 할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 시니어 데이케어 출석, 그리고 물론 널싱홈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다른 서비스를 왕창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25년간 받게 되는 그 서비스의 총액,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될까요? 롱텀 케어 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요, 간병인을 필요로 할 때 현금으로 주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오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100세, 120세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65세부터 받는 이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납니다.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직까지 제 주위에서 담보 잡힌 집을 정부에서 클레임해서 환수한 경우는 없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이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아직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건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법은 있으되 아직까지 100%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비슷한 질문,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말이래, 저 사람은 가게도 2개나 있었고 큰 집도 있어.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근데 저 사람이 SSI를 받아? 간병인 서비스를 받아? 저 사람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떼먹은 거야? 나처럼 말이야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고 저렇게 세금 떼먹는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주는 거야? 너무 억울해. 돈나님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런 의문이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말은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더 쌓일 수도 있는 이게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이 되는데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시니어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민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민 온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산 세월이 생각보다 짧았다는 뜻이죠. 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18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요. 뭐 어디 가서든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요.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은 이제 뭐 현금으로 뭐를 받고 하는 일보다는 세금을 내는 일을 많이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냥 약간 미국의 어떤 컬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67세에 은퇴를 한다고 칩시다. 보통의 미국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40년에서 50년을 세금 신고를 했던 거죠. 당연히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겠죠. 세금 신고를 긴 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세금을 신고하신 분들이 소셜연금으로 받는 수입이 1000불보다 적게 받을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 프로그램 SSI를 받게 될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돼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많은 경우가 오랜 세월 동안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정도의 신체 상태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약물 중독,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알코올 중독, 이것도 생각보다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경우, 이런 경우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자가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민 온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처음 한 3, 4년은 안정된 이렇게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사실 세금 신고를 많이 못하죠. 그리고 또 개중에는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불법 체류하는 동안 당연히 세금을 안 냈습니다.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됐는데 또 이제 신분이 회복이 됐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사업이 번성해서 이제 나중에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한다 해도 이 세금 신고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이 세금 신고라는 거는 사실은 연금을 계산할 때 35년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연금 파트를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35년 동안 이만큼의 돈을 냈다, 세금을 냈다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간 정말 빡시게 일해갖고 뭐 지금 우리 월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벌게 되는 수입에서 16만 불까지 현재까지는 연금, 그러니까 소셜 세큐리티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면 50만 불을 벌어도 16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그럼 이 경우에 내가 50만 불씩 10년을 정말 빡시게 신고했어. 그래도 16만 불씩 낸 게 되겠죠? 16만 불씩 10년을 냈는데 실제로 나누는 분모는 3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5년 동안은 빵을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16만 불씩 세금 신고를 했는데 연금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가 어떻게 된 건지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와서 50살에 이민 와서부터 세금을 냈다. 뭐 그런데 열심히 낸 거는 한 55살부터다. 그러면 한 10년 냈다. 이러면 왜 나의 소셜 연금이 800불밖에 안 되는지, 왜 저 옆집 어머님이 700불밖에 못 받으시는지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 소셜 연금 계산이 굉장히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머니돈나의 소셜 연금 편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결정할 때 수입만큼 자산 보유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산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 분명히 엄청 큰 집 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 많습니다. 자, 자산은요, 거주하시는 집 외에도 렌털 프로퍼티가 있다. 뭐 이제 뭐 집을 빌려줬다,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놨다, 아니면 주식이 있다, CD가 있다. 심지어 캐시 밸류가 포함된 생명보험도 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때 다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받았을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명의 메디케이드를 신청해 준 뭐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결과로 봤을 때 첫째, 자, 우리가요, 다른 집안 사정을 주위에서 면밀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샤넬백 들고 다니시고, 벤츠 타시고, 뭐 100만 불짜리 집에 산다고 해도 실제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식도 있다고 막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와서 막상 서류로 착 펴놓고 보면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 자식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 명의로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탄다고 전부 본인 재산이 아니었던 거죠. 셋째, 메디케이드 수혜를 신청할 경우에요, 신청 전 5년까지의 자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룩백 피리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룩백 피리어드 안에 자기 자산이 없으면, 그런데 수입은 연금으로 받는 800불밖에 없다면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은퇴 후에요. 증여를 통해서 자녀나 친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5년 후에는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은퇴를 하고 나서 몸이 좀 아픈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소셜연금은 한 900불밖에 못 받으니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싶어. 이랬던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이제 메디케어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자산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은 그냥 메디케어 서비스로 병원 다니시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5년 후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같이 갖고 있는 듀얼 서비스를 갖게 되는 분이 되거든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엄청 야가 빠졌다. 메디케이드 신청하려고 자산을 다 정리하냐? 그런 분들 계세요. 자산을 미리 정리하신 분들이요. 제가 아는 케이스만 수두룩하게 큰 낭패를 보십니다. 돈이라는 게 참 교활해요. 어떤 이유로든지 남의 수중에 넘어간 돈은요, 제 돈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조카한테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 지금 법정 싸움 하세요. 근데 법정 싸움을 할 때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자, 내가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우리 조카한테 돈을 주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캐시로 받기로 한 다음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어. 근데 조카가 연락을 끊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거 수술을 하고 해야 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요? 계약서가 없잖아요. 내가 줬어. 증여예요. 계약서를 남겨뒀으면 여러분 메디케이드가 캔슬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한다? 이거요.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민 1세대는요, 가족 초청을 많이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을 초청해서 모셔올 때 영주권을 받은 후에 첫 5년간은 정부에서 어떤 보조도 받지 않고 fully 내가 서포트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5년이 지날 때까지는 부모님이 병원을 가셔도 돈을 내야 되고 5년이 지나서 부모님이 70대 중반이 되시고 나니까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만한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늦게 초청으로 이민을 오셨으니까. 그래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시는 거예요. SSI는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자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야, 저분 아들이 변호사던데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받냐? 그 아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엄청 부자인데? 아들네 집이 2만 스퀘어핏에 거기 살던데? 여러분, 미국에선 모든 게 개인의 상황에 따릅니다. 재벌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메디케이드나 S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모님의 수입이나 자산이 퀄리파이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부자냐, 자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부모님의 메디케이드 수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집 아버지가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받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이민 온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세금을 축내는 거잖아요. 나라에 보탬되는 일은 하나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냈는데 정부 보조받고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젊어서 이민을 와서 이제 페이롤, 즉 월급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나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라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까 차별이 허용되면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태어난 사람, 이민 온 지 10년, 20년 된 사람을 구분한다면요. 그거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부터 이민자가 세운 나라잖아요. 차별해선 안 돼요. 이민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동안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민자기 때문에 노후에 약간의 베네핏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위에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 해소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꽤 하십니다. 아닙니다. No, B.
메디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 서비스에 해당되는 간병인 서비스와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 등의 많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메디케이드만 있으면 혜택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메디케이드, 나도 메디케이드인데 왜 나는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코쉐어가 있다고 해? B 아닙니다, 여러분. 메디케이드는 수입에 따라서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커버리지도 다르기 때문에 코쉐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메디케이드라는 게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SSI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B. 자, SSI를 받으면 메디케이드가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따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SSI가 없어도 수입이 낮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메디케이드는 따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메디케이드는 10년이나 40분기 동안 세금 보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이거는 메디케어에 해당되고요. 메디케이드는 아까 제가 왜 늦게 이민 오신 분들, 70세에 이민 오신 분들도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 보고와 상관없이 수입과 자산이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니어 메디케이드만 얘기하다 보니까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B 아닙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처음 리스트해드린 대로 저소득 임산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위탁 보호 중인 어린이, 장애우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메디케이드는 미국 국민만 받을 수 있다? B 아닙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일회성으로 신분과 관계없이 에머전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 혹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일회성 에머전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하면 제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케이드를 설명했던 저희 원희돈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인데 임신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잘 찾아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수입이 있으면 이게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에머전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하세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만 내가 돈을 조금 만들어 놓고 뭐 그 다음에는 그냥 있으면 뭐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SSI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 나온 메디케이드는 갱신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메디케이드 혜택만 받고 계신다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자산 변동 상황, 통장 기록 다 신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장 예금액의 경우 개인의 경우 혼자 사시는 경우는 2,000불, 그리고 커플, 부부인 경우에는 3,000불 아래로 쭉 관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만불됐어. 깜짝 놀랐어. 내가 찾아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그 이상 되는 예금액이 갱신되는 기간이 아니래도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을 갑자기 팔게 됐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뭐 갑자기 2만 불이 생겼어. 뭐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 이거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끊길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 집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이 교통사고 보상금에서 문제가 돼요. 교통사고가 어르신들이 자주 나는 편이죠. 이제 뭐 본인이 사고를 내신 경우에 어쩔 수가 없지만 본인이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 합의금을 받습니다. 이 합의금을 그냥 너무 루루랄라 신나시는 거죠. 세상에 내가 한 달에 700불밖에 못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 2만 불이 생겼어? 신나서 은행에 넣었어요. 메디케이드 끊기면 1년 갑니다. 다시 재신청할 때.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교통사고 보상금을 누구 앞으로 받을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 하십니다. 자, 메디케이드를 받을 때 내 소셜이 조금이니까 그 수입만으로는 내가 충분히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지 않나? B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요, 모든 종류의 수입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한테 받은 용돈도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소셜연금을 한 달에 800불 받고 계신데 자녀가 멀리 살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체크로 500불씩 끊어서 따박따박 보내줘. 아니면 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시켜. 그럼 총 수입이 얼마일까요? 1,300불입니다. 1,300불이 되면 아니돼요, 아니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주 받는 질문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자, 메디케이드 나 신청해줘. 그런데 뭐 나는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 내 수입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부부의 수입을 같이 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라는 거를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타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다가 조지아주로 이사를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으니까 조지아에서도 자동으로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승인 및 혜택 기준이 달라요. 타주에서, 그러니까 뭐 뉴욕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뭐 어디 일리노이주라든가 해서 받으셨다 하더라도 조지아주에서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는 주의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타주에서 사용하던 메디케이드 이 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나 조지아주에서도 사용하게 해줘. 나 굉장히 급해. 나 간병인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B 아닙니다. 자, 먼저 사용하시던 메디케이드를 끊고 조지아주에서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지아주 안에 거주하는 주소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오시기 전에는 미리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타주에서 이제 저희 조이너스케어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뭐 한 달 뒤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신청해 주세요 할 때 주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주께 끊겨야 여기 걸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만들어? 주소 확인 어떻게 하죠? 운전면허 받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메일, 우편물에 주소가 적혀 있어야 돼요. 최근에 조이너스케어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엄청 자세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타주의 상황을 물어보시면 조지아주에서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이사 오신 후에 혹은 이사 오시기 직전에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간다며? 아닙니다. D. 자, 1년에 최대 30일, 그러니까 4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주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일을 넘기게 되면 메디케이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요, 4주를 하고 갔다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1년에 어차피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가시면 풀로 다 채우고 오시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디케이드로 모든 병원비를 커버받을 수 있지 않나요? B 아닙니다. 가끔 본인 부담의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듀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두 카드를 같이 내셔야 돼요. 메디케어 카드만 내시면 이 메디케이드를 모르고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의료비가 나올 수 있어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썼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아니면 혹은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뭐 30% 그리고 처음에 내야 되는 뭐 그런 돈들을 메디케이드가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카드를 보여주셔야 이 부분을 보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디케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1년에 예방진료로 한 번, 그리고 일반 진료로는 10번의 닥터 비짓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1번의 닥터 비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는 닥터 비짓 얘기한 거예요. 병원하고 닥터 비짓은 다릅니다. 자, 그럼 나는 1년에 11번,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주치의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주치의가 스페셜 퍼밋을 신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스페셜 퍼밋을 받아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기본은 11번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병원 가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메디케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베이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B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SSI나 QMB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면 양로원, 너싱홈, 시니어 데이케어, 간병인 서비스 등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에 좀 집중해 주세요.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양로원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메디케이드에서 서포트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양로원이 웬간히 비쌉니다. 웬간히. 기본 4,500불이에요. 그런데 4,500불은 기본. 사람 대접 좀 받을래? 이러면 7,000불. 나 좀 럭셔리하게 입고 싶어. 11,000불. 거기다 치매가 있어. 플러스 2,000불. 이렇게 계산됩니다. 한 달에. 그럼 메디케이드에서 그 돈 다 내줄까요? No! 메디케이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메디케이드 서포트를 받는 양로원에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메디케이드 서포트를 받는 양로원이 럭셔리 할 수 있을까요? 엄청 잘해줄 수 있을까요? 이 양로원에서는 내가 만약에 메디케이드만 받는 양로원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메디케이드, 프라이빗 페이 이걸로 섞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는 메디케이드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상이 50개가 있는 양로원입니다. 그러면 10%는 메디케이드를 받아 했어요. 그럼 5개예요. 5개. 자, 한 번 양로원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계실까요? 약도 좋아지고 치료도 좋아져서 오래 사시잖아요. 양로원에 들어가셔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계시죠. 이 방이 비는 경우가 없어요. 웨이팅이 있어요. 양로원에 가야 되는데 3년 기다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 코쉐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언젠가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제 본인의 메디케이드로 이제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딸한테는 2,000불을 더 내라고 했다. 어떻게 2,000불을 더 내고 양로원을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집 할머니가 양로원을 못 갔다.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불, 6,000불, 10,000불을 내고 가는데 2,000불만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라고 저희가 계속 머니돈나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지금 노후 준비 제대로 안 하시면은요. 정말 80살, 90살, 100살, 110살이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부의 돈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혜택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메디케이드는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면 되지라고 물어보십니다. B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DFCS, Division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 주관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요. 온라인하고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 잘하시는 자녀분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이너스 케어에 오시면 저희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때 이제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그 보험회사에 가서 신청을 부탁하시기도 하세요. 왜냐면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듀얼로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실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신청을 해주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무작정 막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짜로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메디케이드는 DFCS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디케이드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주에서 조이너스 케어로 전화하시는 돈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게 된 거고요.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저희들이 타주 분들을 도와드리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혜택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 다른 주의 메디케이드를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지 못해요. 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는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 상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지아주에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화로 질문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요. 메디케이드의 전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아주가 아닌 타주에 계신 돈나님들께서는요.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디테일한 상황은 사시는 주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